부산 해운대 오션뷰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렸다. 그곳에 12년 만에 처음 보는 두 얼굴이 서 있었다. 내 딸 지민아와 그녀의 남편 최준혁이었다. 그들의 얼굴엔 억지로 지은 미소와 감추지 못한 절박함이 가득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재빠르게 내 새 집 안을 훑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75인치 대형 TV, 그리고 내 뒤로 펼쳐진 광활한 바다 풍경이 마치 자유의 살아있는 그림처럼 보였다. 엄마,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두 사람은 나를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렸다. 12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추석 초대도 내 손주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구입한 후 그들은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내 문 앞에 나타났다. 돈 냄새를 맡고 돌아온 것이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초췌한 모습 하나하나를 주에 깊게 살폈다. 준혁이 내 어깨 너머로 집안을 더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미나는 색이 바랜 녹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합성 가죽 구두는 금이가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걱정으로 가득 찬 주름이 그녀의 이마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내 대답을 기다리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얘기? 나는 나조차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정말 흥미롭네요. 12년간의 완벽한 침묵 끝에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니.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준혁이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으며 구겨진 셔츠 깃을 매만졌다. 그들이 어딘가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바로 여기로 온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눈은 그들을 내 문 앞으로 이끈 절박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잔인한 버림의 세월 동안 나는 전통시장에서 수제떡과 한과를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매주 일요일 그들이 아마도 비싼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가족 모임을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 서서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낯선 이들은 내 친혈육보다 내 요리를 더 인정해 주었다. 내 손은 끊임없는 일로 거칠어졌다. 내 등은 달콤한 희망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바구니를 나르느라 굽었지만 내 자존심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갓 만든 떡의 향기가 여전히 내 가장 소중한 기억 속에 살아 있었다. 곱게 갈아진 계피, 순수한 바닐라 향, 완벽한 색으로 구워진 콩가루. 한때 미나가 어렸을 때 내 집을 가득 채웠던 그 맛들. 그녀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황금 같은 날들. 그 시절은 다른 삶, 가족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다른 여자의 것처럼 느껴졌다. 변화는 미나가 비서로 일하던 회사 파티에서 준혁을 만난 후 서서히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는 온통 매력과 계산된 예의범절로 가득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고 내 명절 음식을 칭찬하면서도 은밀히 미나를 내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씩 나는 우리 관계의 느린 독처럼 스며드는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미나가 주말에 나를 방문하겠다고 말하면 그는 항상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업무상의 긴급 상황이 생겼다. 내가 오후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하면 그가 짜증난 어조로 전화를 받으며 미나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 메시지는 신비롭게 사라지고 초대장은 제자리를 잃었으며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점점 더 터무니없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배제는 우연한 실수로 시작되었고 그것은 아팠지만 용서할 수 있었다. 미나의 MBA 졸업식. 아, 엄마. 우리는 엄마가 이미 더 중요한 다른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손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녀의 돌잔치. 그건 정말 친밀한 자리였어요. 대학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요. 바로 그 손녀의 첫 입학식. 완전히 알려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모든 게 너무 급하게 진행됐거든요. 엄마도 이런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각각의 핑계는 황금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지에 쌓인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척했다. 걱정하지 마. 얘야. 다음에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다음번은 결코 오지 않았고 내 전화기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묘지의 무덤처럼 조용했다. 밤은 길어졌고 일요일은 더 공허해졌다. 나는 혼자를 위해 요리하고 벽에 걸린 사진들과 대화하며 박씨 빵집에서 산 작은 케이크에 외로운 초 하나를 꽂아 생일을 축하했다. 그는 항상 민에 대해 물었고 나는 항상 같은 거짓말로 대답했다. 애가 새 삶으로 너무 바빠요. 어떤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 꿈의 집 문턱에 서서 뒤에서 바다가 속삭이는 비밀과 내패를 채우는 짠바다 냄새와 함께 나는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 보았다. 나는 우아한 손짓으로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고 이제 나를 둘러싼 사치품들을 보며 그들의 눈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광 아래에서 빛났고 그들의 작고 긴장된 모습을 반사했다. 미나는 준혁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걸었고 그가 전문 감정사에 감춰지지 않은 탐욕으로 모든 가구, 모든 예술작품, 내 새로운 현실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그들이 몇 년 동안 함께 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든 크림색 가죽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할 얘기가 많겠네요. 준혁이 목을 가다듬으며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싶을 때 항상 사용하는 중요한 남자의 자세를 취했다. 선희 씨, 우리가 얘기한 지 몇 년 됐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12년이에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끊었다. 몇 년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 정확히 12년입니다. 미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너무 많은 밤을 울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계산된 눈물이 나를 조종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 엄마, 우리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들이 복잡해졌어요. 준혁의 직장, 아이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 나는 수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내 안에서 끓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을 할머니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란 내 손주들. 그 강제 추방의 12년 동안 나는 제정신을 유지하는 루틴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미나가 아기였을 때 그녀를 돌보는데 쏟았던 것과 같은 헌신으로 떡을 준비했다. 떡 반죽은 인내가 필요했다. 조청의 정확한 농도는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했고 굽는 시간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 레시피들은 내 구원이자 생계가 되었다. 일요일 전통시장은 내 사회적 교류의 시간이었다. 나 같은 나이든 여성들이 내 떡을 사러 왔고 우리는 결국 우리 삶, 부재한 자식들, 미뤄진 꿈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72세의 미망인 김 씨는 우리 둘 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 절친이 되었다. 그녀도 자식들이 결혼한 후 버림받았다. 그녀도 한때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었던 이들에게 보이지 않게 된 고통을 알고 있었다. 애들은 자기들이 가정을 꾸리면 우리 부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이웃들에게 가져갈 떡 3개를 사면서 말하곤 했다. 하지만 뭔가 필요하면 그때는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죠. 그 대화가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이제 미나가 긴장한 듯 손을 비비고 준혁이 내 새 삶의 가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김 씨가 무슨 뜻이었는지 완벽히 이해했다. 미나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가차 없었다. 결혼 후 첫 몇 년 동안 그녀는 여전히 가끔 전화를 했지만 대화는 기계적이 되었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준혁은 항상 배경에 있었고 목을 가다듬거나 우리 대화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르는 댓글을 달았다.
장모님은 항상 뭔가 드라마가 있어. 미나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한 말을 한번 들었다. 우리 엄마는 절대 개인적인 문제로 우릴 귀찮게 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문제. 그렇게 준혁은 내 외로움을, 내 딸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그녀의 새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은 필요를 분류했다. 내가 느끼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되었다. 가족 초대는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먼저 추석 저녁이었다. 올해는 작게 할 거예요, 엄마. 우리 넷이서만요. 그 다음은 설날이었다. 아이들이 아파요. 미루는 게 낫겠어요. 그 다음은 생일이었다. 준혁 일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각각의 핑계는 결코 오지 않을 다음번에 대한 공허한 약속을 동반했다. 미나는 모든 거절을 합리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개발했다. 모든 배제가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모든 버림이 마치 내 자신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엄마가 억지로 오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이제 쉬시고 평화를 즐기실 나이잖아요. 내 평화. 마치 외로움이 내가 요청한 선물인 것처럼. 마치 매일 아침 조용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인 것처럼. 마치 혼자를 위해 요리하고 TV 앞에서 먹는 것이 충만한 삶에 대한 내 정의인 것처럼. 세월은 아무도 읽지 않는 달력의 페이지처럼 지나갔다. 내 루틴은 너무나 예측 가능해져서 우체부조차 내가 작은 발코니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정확한 시간을 알았다. 월요일 인절미 준비, 화요일 여러 맛의 양갱, 수요일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초코약과, 목요일 내 아파트 전체에 향기를 퍼뜨리는 호두과자, 금요일 호박 송편, 토요일 시장 판매를 위한 모든 것 준비, 일요일 시장 아줌마들, 내 가슴의 빈 공간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대화들.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익사할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의 순간들도 있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코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응시하며 결코 오지 않는 문자를 기다리는 밤들.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과 혼자 장식한 작은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로 보낸 크리스마스들. 미지근한 샴페인 한 잔과 어쩌면 올해가 재회의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한 새해 전야들. 가장 날카로운 고통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공원에서 온 가족을 볼 때,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며 내 손주들이 뭘 좋아할지 궁금해할 때, 미나는 내가 가짜 계정으로 가족의 스파이처럼 확인했던 소셜미디어의 흐릿한 사진으로만 아는 3명의 자녀를 낳았다. 엄마. 미나의 목소리가 나를 현재로 데려왔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요. 실수? 그 단어가 총알처럼 내 입에서 나왔다. 12년 동안 엄마를 인생에서 지운 게 실수라고요? 준혁이 소파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마침내 이 대화가 그가 계획한 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그의 눈은 계속 내 것이를 훑었고 계산하고 평가하며 그가 항상 그랬던 전문 조종자처럼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나는 계속했다. 수년간 억눌렀던 진실이 뜨거운 용암처럼 내 목에서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그건 의식적이고 계산된 잔인한 결정이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당신들의 삶에서 지우기로 선택했어요. 마치 내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낡은 가구처럼. 미나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한때 그랬던 것처럼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너무 많은 밤을 울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엄마로서 실패했는지, 왜 내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족을 함께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설명하게 해주세요. 미나가 흐느낌 사이로 애원했다.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내 목소리가 통제할 수 없이 높아졌다. 내 첫 손녀가 첫 걸음마를 뗄 때 내가 왜 몰랐는지 설명할 거야? 내 손주가 첫 이를 뺐을 때 내가 왜 거기 없었는지?
내가 왜 12번의 설날을 아무도 없는 상태로 요리하며 보내듣는지 당신들은 나 없이 가족의 추억을 만들고 있을 때 준혁이 마침내 말했다. 그가 수년간 완성해온 그 거만한 어조를 사용하며. 선희 씨, 우리는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은 때때로 성장하기 위해 공간이 필요해요. 당신에게 개인적인 건 아니었어요. 내 목에서 나온 웃음은 너무 쓰라려서 나조차 놀랐다. 개인적이지 않았다고요, 준혁 씨. 당신은 내 딸을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에 내 대한 독을 심었어요. 당신이 만들고 있던 삶에 내가 자리할 곳이 없다고 결정했어요. 나는 고통스러운 명확함으로 미나가 마지막 결정을 내게 전달한 날을 기억했다. 정확히 12년 전 10월의 비 오는 화요일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그녀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내 아파트에 도착했다. 차갑고 거리감 있고 마치 불쾌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엄마, 저랑 준혁이 얘기했는데요. 그녀는 내가 항상 그랬듯 그녀를 위해 준비한 커피조차 받지 않으며 시작했다. 우리는 엄마가 당분간 우리와 연락을 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덜 연락? 나는 발 아래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야? 그건 엄마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엄마가 계속 전화하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외부의 간섭 없이 가족이 될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간섭. 내 친딸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마치 내가 참견하는 이웃인 것처럼,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간섭하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9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열이 났을 때 밤잠을 설쳤던, 그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이중교대 근무를 했던 엄마가 아니라. 미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너를 실망시켰는지. 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녀는 무표정했다. 엄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내 결혼과 아이들에게 최선인 게 뭔지에 관한 거예요. 준혁은 내가 다른 누구보다 우리 핵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다른 누구? 그게 내가 내 딸에게 있어서였던 것이다. 다른 누구? 하지만 미나, 나는 네 엄마야. 나는 네 아이들의 할머니야. 나는 내 결혼을 위협하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준혁이 말하길 장모님들은 항상 젊은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대요.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정하는 게 낫다고 해요. 준혁이 말하길, 준혁이 생각하길, 준혁이 필요하길. 어느 순간 내 딸의 목소리는 그의 메아리가 되었다. 그녀의 생각은 그의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그가 정한 리듬에 맞춰 뛰도록 재프로그램되었다. 네가 말하는 건 뭐야, 미나? 네가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은?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침묵했고 잠시 동안 나는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랑으로 키운 딸이 내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연습된 것처럼 들렸다. 마치 연극의 대사를 암송하는 것처럼. 저는 준혁이 옳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위에 엄마를 포함해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우리 걱정하지 않고 엄마만의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진짜 대화였다. 그날 이후 미나는 가끔 차갑고 피상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유령이 되었다. 엄마 건강하시죠? 생일 축하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혼도 사랑도 없는 자동 메시지. 회사가 고객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 결별 후 첫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체중이 줄었다. 잠을 잃었다. 희망을 잃었다. 매일 아침 이것이 악몽이길 바라며 미나가 사과하러 전화할 거라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희망하며 깨어났다. 하지만 전화기는 침묵했고 현실은 매일 더 무거워졌다. 김 씨가 나를 우울증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구해줬다. 그녀는 내가 3일 동안 침대에 누워 샤워도 하지 않고 크래커와 아이스티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을 때 어느 일요일 아침 내 문 앞에 나타났다. 선이야, 일어나.
너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여기서 너를 가치 없게 여기는 딸 때문에 인생에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너에게 가치 있는 새 삶을 만들 수 있어. 그녀의 말은 거칠게 들렸지만 진실에 힘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내 아파트를 청소하고 레시피를 정리하고 새로운 떡 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도와줬다. 괴로울 거면 그녀는 우리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떡소를 반죽하며 말했다.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괴로워해. 그렇게 내 새 삶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연하게 시작되었다. 내가 판매한 모든 떡은 감정적 독립을 향한 한 걸음이었다. 만족한 모든 고객은 작은 개인적 승리였다. 내가 번 모든 원은 내 친딸이 보지 못했더라도 내가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다. 시장에서의 일요일은 내 주간 치료가 되었다. 내 떡을 사는 아줌마들은 내 새로운 선택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 가족을 분열시킨 결혼,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당신을 버리는 사회에서 엄마가 된다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제 내 거실에 앉아서 미나와 준혁이 함께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 이곳에서 나는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룬 밤, 모든 외로운 생일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 작고 절박하게 10년 넘게 내게 등을 돌린 후 내게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12년간의 침묵 끝에 나는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무엇 때문에 우리 문 앞에 오신 거죠? 준혁과 미나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마침내 그가 다시 목을 가다듬었다. 선희 씨, 사실은 우리가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아주 힘든 시기. 나는 그의 말을 천천히 되풀이하며 쓴 꿀처럼 아이러니를 음미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당신들이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나를 찾아오다니. 12년 동안 내 존재를 당신들의 완벽한 삶과 무관하다고 여긴 후에 준혁이 불편한 듯 소파에서 몸을 움직이며 집까지 운전해 오는 동안 연습했던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내 눈을 피했다. 회사가 6개월 전에 파산했어요. 그가 마침내 고백했다. 우리는 모든 저축을 잃었어요. 집은 압류 위기에 처했고요. 미나는 육아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우리는 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요. 미나가 절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들의 불행을 확인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내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것처럼. 엄마, 아이들이 왜 자기만의 방이 없냐고, 왜 아빠가 항상 화가 나 있냐고, 왜 엄마가 밤에 오냐고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이탈리아산 가죽 안락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용하다는 거군요. 이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내가 가족의 일부라는 거네요. 얼마나 편리한지. 그 12년간의 추방 동안 나는 행간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개발했다. 감정적 조작을 감지하고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시장의 아줌마들이 내게 가르쳐줬다. 자식들은 종종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순전히 편애 때문에 인생이 그들을 때릴 때 부모에게 돌아온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엄마. 미나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항의했다. 저는 항상 엄마를 사랑했어요. 항상 엄마를 생각했어요. 단지 상황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미나. 나는 그녀의 고통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침착함으로 그녀를 끊었다. 네, 첫째 아들이 8년 전 폐렴에 걸려 일주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나는 어디 있었지? 내 둘째 아들이 5년 전 축구하다가 팔이 부러졌을 때 너는 나한테 전화했으니? 네, 막내딸이 작년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할머니한테 조언을 구할 생각을 했니? 각각의 질문은 그녀의 죄책감 중심을 겨냥한 화살이었다. 미나는 각각의 질문에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답이 똑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지금 돈이 필요할 때, 그들의 세계가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그들은 엄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우리는 당신이 재정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준혁이 중얼거렸다.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우리는 당신이 떡을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때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말의 뻔뻔함이 나를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게 했다. 그들은 내 가난 때문에 나를 배제한 것을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배짱이 있었다. 마치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타당한 이유인 것처럼. 알겠어요. 나는 나를 놀라게 한 침착함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했을 때는 당신들에게 충분히 좋지 않았지만 이제 내 새로운 재정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갑자기 방문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군요. 내 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3개월 전 일요일 판매를 위한 떡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내 운명을 바꾼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여동생인 이모 박정숙의 죽음을 알리는 도시의 변호사로부터 온 전화였다. 정숙 이모는 5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우리 가족이 그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정숙 이모는 가족의 검은 양이었다. 젊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떠나 결코 돌아오지 않은 사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가끔 크리스마스 카드만 받았지만 그녀가 인생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로 알지 못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대단히 잘 지냈다. 유산에는 150만 달러에 팔린 LA의 집, 50만 달러가 있는 은행 계좌, 그리고 총 200만 달러에 달하는 여러 투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떡 재료를 사기 위해 동전을 세던 사람에서 꿈에도 소유할 생각을 해본 적 없는 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정숙 이모가 특별히 나를 위해 남긴 편지였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삶을 어떻게 따라왔는지, 내 외로움을, 가족의 버림을, 생존하기 위한 일상적 투쟁을 어떻게 받는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내게 남기기로 결정한 이유가 내게서 자신과 같은 강한 여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과소평가되고 버림받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 선이야. 편지는 92세 노인의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나는 내 딸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 나는 내 존엄성과 외로움을 봤어. 이 돈은 네가 항상 그랬던 여왕처럼 네 마지막 세월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들이 원했던 거지처럼이 아니라 그 유산으로 나는 이 바다가 보이는 집을 샀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 고통스러운 기억과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곳. 처음으로 2년 만에 나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잠들었다. 엄마, 미나가 내게 다가가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우리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엄마를 다치게 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나는 쓴 웃음을 터뜨렸다. 미나, 혈육은 존중 없이, 사랑 없이, 배려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너는 우리 가족 관계를 더 이상 편리하지 않을 때 쓰레기통에 던진 젖은 종이로 만들어버렸어. 준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아마도 거울 앞에서 연습했을 계산된 취약함의 자세를 취했다. 선희 씨, 우리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당신의 분노를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 모든 일에 무고해요. 그들은 우리 실수 때문에 고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이었다. 그가 마지막을 위해 아껴둔 카드, 아이들, 내가 모르는 손주들. 그들이 무기고에 가진 가장 강력한 감정적 조작.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는 것이 수년 안의 방치로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 나는 내 가슴 속에서 고통과 분노가 뒤섞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을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란 바로 그 아이들. 그들에게 할머니의 사랑, 지혜, 보살핌이 거부된 바로 그 아이들. 미나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이 더 깊고 진실된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엄마, 우리는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결혼 생활에 더 나을 거라고 말했어요. 장모님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준혁이 말했다고. 나는 되풀이하며 수년간 내 딸과의 관계 파괴를 조율한 남자를 직접 쳐다봤다. 준혁이 생각했다고. 준혁이 결정했다고. 그런데 내 자신의 목소리는 어디 있었어, 미나? 네 자신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 제 목소리는 완벽한 결혼의 약속과 남편과 모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어요. 미나가 순간적으로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정직함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엄마, 이제는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들은 할머니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녀의 말은 심장을 향한 비수였다. 하지만 나는 고통이네.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배웠다. 12년 동안 나는 이 순간을 환상했다. 미나의 귀환, 그녀의 실수 인정, 내 손주들을 만날 기회. 하지만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 늦게 왔고 잘못된 이유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놓친 내 손주들의 생일이 몇 개인지 알아? 나는 각 단어마다 목소리가 굳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당신들이 외부에 간섭 없이 완벽한 가족을 만들고 있는 동안 내가 밤을 새우며 그들의 목소리, 웃음, 성격이 어떨지 상상했던 게 몇 밤인지 알아? 내가 사서 상자에 보관하며 결코 오지 않을 날을 기다렸던 장난감이 몇 개인지 알아? 준혁이 신경질적으로 움직였다. 분명히 대화의 방향에 불편하게 하며 그의 계획된 감정적 유화 작전이 그가 희망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음 조작적 움직임을 정신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희 씨, 우리는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이해해요. 그가 수년간 완성해온 그 거만한 목소리로 개입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당신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당신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가족? 나는 되풀이하며 그의 말의 아이러니를 음미했다. 할머니가 무책임한 성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돈이 있을 때만 환영받는 그런 종류의 가족을 말하는 건가요? 집이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큰 창문을 통해 나는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를 볼 수 있었다. 내 새로운 자유와 힘들게 얻은 독립을 매일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엄마, 미나가 눈물 사이로 속삭였다. 제가 뭘 해야 해요? 말씀해 주세요. 이걸 고치기 위해 뭘 할 수 있어요? 미나, 나는 깊지만 평온한 슬픔으로 대답했다. 인생에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어떤 결정들은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와. 너는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내가 네 삶에 유지할 만큼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어. 이제 모든 게 잘못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출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기대할 순 없어. 준혁이 거친 움직임으로 일어섰다. 그의 좌절이 마침내 순수한 분노로 넘쳐 흘렀다. 알았어요, 선희 씨. 당신이 옳아요. 당신은 처음부터 실수였어요. 당신은 우리 결혼 생활에 끊임없는 간섭이었어요. 미나는 당신의 드라마 없이,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 욕구 없이, 당신의 감정적 조작 없이 더 나아요. 그의 말은 마지막 명확성의 선물이었다. 몇 시간의 가면과 조작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냈다.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끼기 위해 아내를 모든 사랑과 지원의 원천으로부터 고립시킬 필요가 있는 너무나 불안한 남자. 고맙습니다, 준혁 씨. 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가 당신들을 돕지 않기로 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시켜줘서요. 미나가 공포와 뒤늦은 이해의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준혁,
당신 지금 우리 엄마의 정당한 고통을 드라마라고 불렀어요? 미나, 그녀가 머리게임으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게 해. 준혁이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모든 권위를 잃었다. 우리는 그 돈이 필요해. 우리는 가족을 구해야 해. 우리 가족은 나는 현관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12년 전에 파괴됐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장모가 감정적 파산보다 더 위험하다고 결정했을 때. 이제 당신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미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불확실한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나를 따라왔다. 엄마, 제발, 맹세할게요.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제가 달라질 거예요. 준혁과 경계를 설정할게요. 우리 관계를 지킬게요. 미나.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너는 극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달라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서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변화를 약속하는 거야. 내가 왜 이 위기가 마법처럼 너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믿어야 하지? 준혁이 다가오며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선희 씨,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온 동네에 당신이 필요할 때 자기 가족을 어떻게 버렸는지 말할 거예요. 모두가 당신이 정말 어떤 엄마인지 알게 만들 거예요. 그의 위협은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모든 힘을 잃은 조종자의 마지막 필사적인 카드. 내 사회적 평판을 파괴하겠다는 위협. 준혁 씨. 나는 그를 명백히 무장해제시키는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내가 어떤 엄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들은 12년 동안 내가 생계를 위해 피땀 흘려 일했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내가 당신들의 버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내가 가난 속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바다 바람이 내 집을 신선하고 정화하는 공기로 채웠다. 이제 그들이 발견할 것은 당신들이 어떤 자식과 사위인지예요. 그들은 당신들이 12년 동안 사랑하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만 어떻게 문 앞에 나타났는지 발견할 거예요. 미나가 문턱에서 멈춰 섰다.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수년간 보지 못했던 것을 봤다. 존경. 고통과 섞인, 후회와 섞인, 자신이 잃은 것에 대한 뒤늦은 이해와 섞인 존경. 엄마. 그녀가 중얼거렸다. 언젠가 엄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젠가 우리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미나. 나는 수십 년의 고통을 아우르는 슬픔으로 대답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야. 분노의 무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야.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해방시켰어. 네가 필요한 건 내 용서가 아니야. 네 결정의 결과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야. 준혁이 먼저 나갔다. 분명히 화가 나고 패배한 채로. 미나는 천천히 그를 따라갔고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마치 더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말들은 결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낡고 두들겨진 차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무한한 바다를 배경으로 잡고 보잘것없는 모습들. 12년 후 그들은 마침내 내 삶을 떠났다. 그들이 들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정한 것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찾으며. 나는 문을 부드럽게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침묵은 축복처럼 느껴졌다. 고함도 조종도 감정적 드라마도 없었다. 그저 평화만. 나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백포도주 한 잔을 따라 테라스로 나갔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고 그것이 잔잔한 파도에 반사되었다. 내 전화기가 울렸다. 김씨였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은 어떻게 됐어? 그녀가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의 지혜로 물었다. 정확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요. 나는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평화가 내 뼛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며.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돈을 위해 왔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미 그들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갈매기가 파도 위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는 것을 보며 자유로워요, 김씨. 완전히,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날 밤 김씨와의 통화 후 나는 별빛 아래 해변을 걸었다. 발가락 사이에 시원한 모래, 파도의 리드미컬한 소리,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바다의 광활함. 모든 것이 내가 독성 있는 가족 복잡성보다 평화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다. 다음 날들에 미나와 준혁의 방문 소식은 내가 예상한 대로 동네에 퍼졌다. 하지만 반응은 준혁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시장의 아줌마들은 지지를 표현했고 많은 이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자식들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올바른 결정을 하셨어요, 선희 씨. 내가 일주일 후 빵을 사러 갔을 때 박 씨가 말했다. 자신을 존중하는 엄마는 자식들도 자신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2개월 후 나는 미나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간단했고 조종도 없고 요구도 없었다. 엄마, 저는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독성 있는 관계와 건강한 경계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엄마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딸이 될 준비가 되면 엄마께서 저를 다시 알아가는 것을 고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해요. 나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저장하고 내 새 삶을 계속했다. 정원 가꾸기의 아침들, 다른 나이 든 여성들을 돕는 오후들, 명상적 고독의 저녁들. 어쩌면 언젠가 미나는 진정으로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그녀는 준혁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절박한 필요 대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온다면 그때까지는 나는 무한한 바다에 둘러싸여 충만하고 존엄한 삶을 계속 살 것이다. 바다는 매일 일부 흐름은 바꾸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는 더 잔잔한 물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돈은 나에게 많은 것을 줬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집이나 사치품이 아니었다. 누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나는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날 오후 나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12년을 되돌아봤다. 고통, 외로움, 거절의 모든 애. 하지만 또한 성장, 독립, 자기 발견의 해이기도 했다. 내 전화기가 울렸다. 시장에 이 씨였다. 선희 씨, 너 수요일 모임에 오실 거죠?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아들이 5년 동안 연락을 안 한대요. 당신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30분 후에 갈게요. 인절미 좀 가져갈게요. 이것이 내 새 삶이었다. 나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것, 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비슷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이 되는 것.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신선한 인절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 손은 익숙한 동작을 따랐다. 쌀가루를 반죽하고 달콤한 소를 준비하고 완벽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한때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던 이 행위가 이제는 치유와 나눔의 행위가 되었다. 떡을 만들면서 나는 미네에 대해 생각했다. 내 딸,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소녀. 이제 낯선 사람이 된.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녀를 위한 자리가 있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슬픈 이해의 자리.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변할 것이다. 어쩌면 상담이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울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마침내 준혁의 조종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여정이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여정은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더 평화로운, 더 진실한, 더 자유로운 곳으로. 그리고 나는 그 길에서 후회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떡이 든 예쁜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다. 부산의 저녁 공기는 신선했고 바다 냄새가 났다.
나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수요일 모임 장소로 향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나를 맞이했다. 김 씨, 이 씨, 박 씨, 그리고 새로운 얼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선희 씨, 이쪽은 정미 씨예요. 김 씨가 소개했다. 아들이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대요. 며느리가. 알아요. 나는 부드럽게 끊으며 정미 씨 옆에 앉았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눴다. 12년간의 버림, 고통, 외로움. 하지만 또한 생존, 성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유. 정미 씨는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나는 또한 희망의 불꽃을 봤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위해 돌아왔을 때 당신은 거절했어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나는 확고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돈은 12년간의 방치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돈은 진정한 관계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돈은 그들이 잃은 시간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여성이 물었다. 단 한순간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라요. 모임이 끝나고 나는 해변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다. 달이 밝았고 파도는 은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멈춰 서서 광활한 바다를 바라봤다. 그 무한함, 그 힘, 그 아름다움. 12년 전 내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었을 때 나는 결코 여기에 도달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이 평화의 장소에, 이 힘의 장소에, 이 자유의 장소에. 하지만 여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나는 내 새로운 루틴에 완전히 정착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따라 조깅을 했다. 그 신선한 공기와 운동은 내 몸과 마음을 깨웠다. 아침 식사 후에는 정원을 가꾸거나 새로운 떡 레시피를 실험했다. 돈이 생긴 후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여전히 떡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치료로, 예술로. 시장에서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이웃들과 지원그룹의 여성들을 위해 만들었다. 어느 화요일 아침 나는 부산 해운대 해변 카페에서 김 씨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도 3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최근에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뭐라고 냈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아니라고 다들 했어. 김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명확해졌어. 나는 그의 편의를 위한 ATM이 아니야. 나는 그의 엄마야. 그리고 만약 그가 돈을 위해서만 나를 원한다면 그는 나를 전혀 원하지 않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그것은 가장 어려운 사랑이야. 아니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졌다. 인생처럼, 관계처럼. 일부는 영원히 남고 일부는 사라진다. 그날 오후 나는 온라인 요리 강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내 전통떡 레시피를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 싶었다. 노트북을 열고 첫 영상 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72세이고 50년간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제 할머니로부터 배운 전통 인절미 레시피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면서 나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이것이 내 유산이었다. 내 기술, 내 지식, 내 사랑. 이것들은 빼앗길 수 없었다. 거절될 수 없었다. 배신당할 수 없었다. 다음 주에 나는 부산 시니어 센터에서 요리 강습을 시작했다. 12명의 여성들이 등록했다. 모두 50대에서 70대였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외로움의 이야기,
하지만 또한 생존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송편을 만들 거예요. 나는 첫 수업에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어요. 수업 중에 한 여성이 울기 시작했다. 제 딸이 10년 동안 저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저는 가족처럼 느껴져요. 모두가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는 선택된 가족이었다. 혈연이 아닌 경험으로 묶인, 이해와 공감으로 묶인.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내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미나가 아니었다. 나를 전혀 몰랐던 손주 중 하나였다. 첫째 손녀인 지수였다. 그녀는 이제 13살이었다. 할머니, 저는 지수예요.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말해줬어요. 저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없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머니가 떡을 잘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할머니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쳐다봤다.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이 아이는 무고했다. 그녀는 부모의 결정에 대해 책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신중하게 답장을 썼다. 지수야, 내 메시지를 받아서 기쁘구나.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알고 싶었어. 하지만 그것은 복잡한 상황이야. 언젠가 시간이 맞으면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계속 공부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네 자신에게 진실하렴.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는가. 3개월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지수가 혼자 내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저예요, 지수. 엄마는 모르세요. 저 혼자 왔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용감한 소녀, 이 아름다운 독립적인 영혼. 그녀는 미나를 닮았지만 뭔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있었다. 진정성이 있었다. 들어와, 얘야. 나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할머니가 내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다음 3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반죽을 만드는 법을, 소를 채우는 법을, 완벽한 모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떡을 만드는 것 이상을 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연결되었다. 할머니, 지수가 떡을 찌는 동안 물었다. 왜 엄마랑 할머니는 연락을 안 하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13살 아이에게 복잡한 가족 역학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지수야, 나는 신중하게 시작했다. 때때로 어른들은 실수를 해. 그리고 그 실수들이 관계를 상하게 해. 네 엄마와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은 복잡해. 하지만 그것이 네 잘못은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엄마가 밤에 우는 걸 들었어요. 아빠는 항상 화가 나 있고요. 저는 그냥 가족이 다시 함께이기를 바라요. 내 심장이 아팠다. 이 순수한 영혼. 그녀는 단지 온전한 가족을 원했다. 모든 아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지수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족은 복잡해.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야.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어. 네가 필요하면, 네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네가 단지 떡을 만들고 싶어도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그녀는 나를 꼭 껴안았다. 처음으로 13년 만에 나는 내 손녀를 안았다. 그리고 그것은 마법 같았다. 그날 이후 지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밀리에. 그녀는 미나에게 친구 집에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비밀은 독이 된다. 한 달 후 나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미나, 나야. 엄마야.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울음소리. 엄마? 미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나, 들어봐. 나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가 나를 찾아오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비밀이 아니라 정직하게. 네가 동의한다면. 정말요? 미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엄마께서 지수를 보시겠다고요? 나는 내 손주들을 알고 싶어. 나는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 둘째, 내가 준비될 때까지 너나 준혁은 내 집에 오지 않아. 셋째, 이것은 돈에 관한 게 아니야. 이것은 진정한 관계에 관한 거야. 알겠어요. 미나가 즉시 동의했다. 엄마의 모든 조건에 동의해요. 저는 그저 엄마께서 다시 제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해요. 천천히, 미나. 나는 경고했다. 신뢰는 다시 쌓는데 시간이 걸려. 하지만 만약 네가 정말로 변했다면, 만약 네가 정말로 건강한 경계를 배웠다면 어쩌면 우리는 뭔가를 재건할 수 있을 거야. 다음 6개월은 조심스러운 재건의 시간이었다. 지수는 매주 왔다. 그리고 곧 그녀의 남동생, 민준과 막내 여동생 서연도 함께 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한국의 전통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미나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문자를 보냈다. 전화를 했다. 하지만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내 경계를 존중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었다. 준혁에 관해서는 나는 그가 여전히 상담에 저항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다. 나는 그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가 내 삶에 없기를 원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새 손주들과 나는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다. 지수가 반죽을 치대고 민준이 소를 준비하고 작은 서연이 나를 도와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 서연이 그녀의 작은 손으로 떡을 만들며 물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서연아.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그럼 왜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10살 아이의 솔직함으로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때때로 어른들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들이 가족을 떨어뜨려 놓기 때문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야. 지수가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13세의 지혜로운 눈으로. 할머니, 엄마를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는 과정이야, 지수야.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네 엄마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면, 만약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손주들이 떠난 후 나는 테라스에 앉아 일몰을 바라봤다. 내 삶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다. 나는 이런 식으로 홀로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리라. 하지만 나는 또한 이런 식으로 자유로워지리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재발견하리라고도. 돈은 선택권을 줬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왔다. 나는 분노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영원한 거절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대신 나는 조건부 사랑을 선택했다. 건강한 경계를 선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미나였다. 엄마, 지수가 오늘 할머니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천만에, 미나. 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좋은 아이들이야. 너는 그들을 잘 키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나가 말했다. 엄마, 저는 준혁과 별거를 고려하고 있어요.
상담사가 제가 그와의 관계가 독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도요. 나는 놀랐다. 하지만 또한 희망적이었다. 그것은 내 결정이야, 미나. 하지만 만약 네가 진정으로 변하기로 선택한다면, 만약 네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에즈만랴 잠나의 엄마. 기회만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조건으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기로. 그것이 항상 내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의 의미였다. 1년 후, 나는 이제 73세가 되었다. 내 유튜브 요리 채널은 50만 구독자를 넘어섰다. 전국의 사람들이 내 전통 떡 레시피를 배우고 더 중요하게는 내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았다. 시니어 센터의 요리 교실은 대기자 명단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나는 단지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자존감을, 독립을,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었다. 미나는 준혁과 별거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카페나 공원에서.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 더 이상 엄마와 딸만이 아니라 두 명의 성인 여성, 서로를 존중하는. 엄마, 미나가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에 말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하지만 또한 엄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해요. 무엇을? 나는 물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배우고 있어, 미나.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손주들은 여전히 매주 방문했다. 지수는 이제 14살이고 요리대회에 참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주는 전통음악에 관심이 생겼다. 작은 서연은 여전히 가장 달콤했고 항상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테라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나는 깨달았다. 지난 1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여정이었다.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내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한. 돈은 도구였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면에서 왔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을 때,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이해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 나 자신의 존중을 우선시했을 때, 내 전화기가 울렸다. 지수였다. 할머니, 제가 요리대회 예선을 통과했어요. 할머니의 인절미 레시피로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 얘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요리를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할머니는 제게 제 자신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사라졌다. 달은 여전히 밤하늘을 밝혔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는 평화로웠다. 72년의 삶, 13년의 고통, 1년의 치유. 그리고 이제 한없는 가능성. 나는 내 포도주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건배했다. 정숙 이모,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 나아가서, 내 가치를 발견해서.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어딘가에서 갈매기가 울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었다. 어쩌면 언젠가 미나는 정말로 변할 것이다.
어쩌면 나는 내 손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새롭고 건강한 경계로 어떤 종류의 관계를 재건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였다.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현재였다. 그리고 현재에 나는 평화로웠다. 나는 자유로웠다. 나는 온전했다. 나는 테라스로 나가 마지막 밤에 공기를 마셨다. 별들이 밝았고 바다는 끝이 없었다. 어딘가에서 갈매기가 울었고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영원한 리듬이 계속되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타협이 없는, 후회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삶. 나 자신의 가치에 의해 정의되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은 충분히 넘쳐났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슈퍼땡스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인생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큰 포옹과 다음에 또 만나요.